오늘도 국민주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국주 선생님하고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좀 이제 주제가 무거워서 이거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다룰 주제가 이제 원전 신재생 네,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발전하든 간에 가장 필요한 게 좀 에너지인데 네, 예. 저는 이거를 뭐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렇게 뭐 구분하거나 뭐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의 자립도 정책.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네. 예, 이렇게 좀 그 부분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윤석열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 예. 줄어들어 버렸다.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전체 전기 에너지 생산량의 12%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담당했었고 이것이 계속해가지고 늘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정반대로 9%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예. 실제적으로 뭐 전 세계 순위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도 이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 30위권 정도에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한 80위권까지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수력까지 이제 포함한 어떤 숫자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안보하고도 직결된 문제다. 네, 네.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에 가는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도 기존의 저가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썼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에너지가 좀 차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또 에너지 가격에 늘상 그 변화를 많다 보니까 가격이 급하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때도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수입에 의한 에너지 기반에 대한 그 자립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전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필요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의 비중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안보나 또 에너지 정책상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전 건데도 이번에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대선 토론 때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뭐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은 안전하다. 아직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원자폭탄이 이제 실제로 쓰나미보다 강하다. 그럼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더 강하다. 아니 저는 그 원전 뭐 마피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렇게 원전만을 강요를 하는지 원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데 비용은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몇 배 더 들지만은 훨씬 많이 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24시간 365일 그 균일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는 효과는 좋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딱 저는 두 가지가 있다 보는데 하나는 안전 문제. 지금 뭐 체르노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지진이라든가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폭격을 받았을 경우에 이건 하나가 원전 문제가 하나 폭발해버렸을 경우에 그 나라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제일 중요한 문제 폐기물 처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폐기물 처리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또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수리라든지 관리 기간이 되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까지는 사실은 안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지시키는 부분들이 또 같이 공존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24시간 360일 5년 10년 뒤에 에너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도 그거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또 에너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또 해외의 에너지 기본의 석유라든가 LNG라든가 가격에 어떤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 경제 에너지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정 부분
자립도를 높여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목표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뭐 원전만이 살 길이다,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걸 60%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요 대선 이야기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 예. 네,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이준석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풍력 발전 예. 하는데 뭐 중국 터빈? 예, 중국 터빈이 말도 안 되는 많이 그 온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예. 실제로 중국에서 온 것은 요 전체 중에서 그렇죠.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하는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에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택가를 해가지고 예. 중국산을 갖다가 택가를 해가지고 유럽산이라고 해가지고 수입을 한다고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들 했었고요. 아니, 그니까요. 어떤 게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한 원칙 안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서 목적을 딱 정해놓고 억지로 나머지를 끼워 맞히니까 되지도 않는 사실도 아닌 것들이 끼워 맞춰져 가지고 비판하는 수단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나.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봤던 것이 해상풍력 예, 예. 뭐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보통 이야기할 때 최저 단가다고 하는 비용이 한 60원 정도 돼요. 예. 킬로와트당. 그럼 풍력, 해상 풍력은 얼마나 되느냐? 유럽은 지금 50원, 6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에 비해서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단가가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 그 정도까지 온전히 폐기물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단가를 갖다가 맞출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그렇죠. 되어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 굉장히 이제 좀 먼 기간인 것 같지만 10년 전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된다. 300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300원. 300원을 줘야 태양광 1kW를 갖다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원전은 뭐 60원인데 50원인데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은 2024년도 통계를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5까지 떨어졌어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금액들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럼요. 수율도 높아지고 네. 하다 보니까 단가는 떨어지고. 예, 단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거의 2030년 되면 50% 이상이 신재생으로 지금 바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장점은 장기적으로 기술 발달되면서 발전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로 또 원료 구매에 대한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특정 시간에밖에 쓸 수 없다.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어보면 사용 못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흐리면 못하는 거. 그래서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생산이 될 때 그걸 충분히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밤이라든가 특정 시간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저장에 관련된 기술 또 시설이 좀 발전이 좀 필요한 것이 되면은 충분히 좀 활용 가치가 네. 높아진다.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면 태양광 패널 자체가 중국산이 사기 때문에 중국산이 엄청 많이 설치될 거 아닌가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해봤더니 중국산이 20% 미만이에요. 예. 실제로 국산 특히나 이제 미국 수출하는 것 중에서는 하나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판넬이 아예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네네. 국가 경제에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현재 상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하면 부지가 얼마만큼 안 되더라도 거기에 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이 산들이 이렇게 좀 많고 예. 하면은 산림 파괴 되는 부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야기되는 것이 SMR이라고 하는 예. 소형 원자료, 예. 예.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주권님하고 저하고 약간 이제 생각이 좀 시작부터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소형 원전은 또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SMR 이게 네.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전이 지금은 아직은 기술 수준이 미약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발전적인 기술 도입이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장단점이 좀 명확해요. 이게 지금 좀 소규모 네. 지역이라든가 네, 네, 네. 뭐 어떤 그런 거 없이 네. 또 좀 안정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기도 하고 어쨌든 원전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폐기물 처리 부분은 여전히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SMR에 대해서 그 기존 원전하고 약간 틀린 부분을 설명한다면요. 예. 기존의 원전은 그러니까 우라늄 봉이라고 하죠. 우라늄 봉을 예. 갖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해가지고 다 사용한 것은 꺼내고 딴 데다 보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밀폐 반개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SMR은 아예 50년 동안 밀폐된 상태에서 우라늄 봉을 한 번 집어넣으면 꺼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 개방되지 않는 완전 밀폐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예. 그다음에 규모가 기존 원전의 발전량의 한 5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다가 선진국에다가 이렇게 SMR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는 에너지 자립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가 주요 목표가 아프리카였죠. 전기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네네. 나라들. 그래서 SMR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아프리카 같은데 안정적으로 그다음 반군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는 곳에서 기존 원전이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가스발전소 같은 경우 공격받으면 금방 이렇게 안전성을 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밀폐형으로 SMR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주장인데 사실은 이제 빌 게이츠의 저는 의도성 자체를 전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네, 예. 사실은 이제 빌 게이츠가 말했던 숨겨진 의도는 그거였거든요. 빌 게이츠는 이제 SMR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AI 시대가 되고 컴퓨터 망들도 이렇게 발전하고 첨단 산업으로 가면 하층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주의적 사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빌 게이츠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는 하층 계급들을 갖다가 형성시키는 대륙이다. 그래서 그 인구는 5억 이하로 2100년까지는 유지되고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2100년이 되면 아프리카 인구가 45억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대륙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까지 있는데 빌 게이츠는 그걸 갖다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SMR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창궐한 곳이야. 그리고 가능하면 숫자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저출산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불임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플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보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프리카 인구 5억 이하로 2100년까지 줄이기 운동하고 이 SMR이 같이 붙어가지고 패키지로 아프리카를 갖다가 살지는 경제 부흥 계획으로 이렇게 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이고 불순하고 참 인권을 갖다 무시하는 그런 어떤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 SMR로 하면 조금은 안정적 에너지를 갖다가 핵 폐기물 문제는 이제 동일하게 발생하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반개방형 돼 있는 지금 커다란 원자력 발전소는 5분의 1 정도로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어떤 산업단지나
지역이라든지 어떤 도시라든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패키지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에 있었던 70년대 초에 있었던 야 이런 큰 도시 뭐 뉴욕 같은 큰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뉴욕에다가 뭐 50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그 에너지를 갖다가 도대체 어디서 끌어올 거냐 끌어오지 말고 건물 지하에다가 핵발전소를 한 개를 만들어버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어떤 개념일 것인지 예. 어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SMR에 대한 기술력은 미국 포함해가지고 몇 개 안 되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전하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요. 네네네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떤 정부든지 간에 가장 이 어려운 이 원전 폐기물 문제 네. 아무도 해결을 안 합니다. 왜? 이거를 이슈로 하는 순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야 될 것이 핵 폐기물 2030년도에는 국내에 더 이상 저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네. 이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을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걸 해놓고 원전을 주장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에서 이제 더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핵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를 해가지고 그 양을 갖다 좀 줄이겠다. 네. 근데 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전체 양, 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그렇죠. 처리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그럼요.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까지는 사실 방치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돼야만 현재 지금 시설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우리 이제 전라남도 하면 영광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지금 2030년까지 이제 5년입니다. 네. 2030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지금 설비를 준비하더라도 늦었는데 이제 2030년 이제 그때 되면은 원전이 멈춰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더 이상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임시 저장소를 갖다가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들 아예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그냥 엄청 부어가지고 그냥 쏴버린다는 그런 뭐 황당한 계획까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고준위 핵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폐기장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폐기물 갖다가 농축시킬 수 있는 그것도 같이 한미 핵 협정이죠. 그 핵 협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네. 좀 준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답을 갖다 얻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